그 소수리망의 업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화면에서 광개토대왕의 비석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광개토대왕의 비석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서 발견된 비석 중에 가장 크고요. 우선 높이가 이게 3층짜리 건물 높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게 전부 다 이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한문이거든요. 완벽하고 아름다운 한문 문장과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수리망의 업적이 여기에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수리망은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인데 몇 가지 업적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을 것으로 과거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반도에서 불교를 최초로 수용한 이가 소수리망이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유교적인 학교, 태학이라고 했죠. 학교를 처음으로 만든 이도 소수리망이었습니다. 또 소수리망은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국가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른바 율령체제, 즉 법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전문화된 법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도 소수리망이었다. 그러니까 소수리망이 길러낸 인재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인재들은 한문을 잘 이해하고 중국의 고전을 충분히 공부했고 따라서 중국의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되는 서적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다양한 학문을 다 공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동안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정신세계로부터 좀 더 고양된 통일적이고 좀 더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체험한 그런 엘리트들을 광개토대왕은 거느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은 소수리망이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수리망은 자기 아버지인 고구곤왕의 실패를 딛고 고구려의 내부를 혁신하는 데 치중했다고 한다면 광개토대왕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적인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외부로의 팽창을 마음껏 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용감하기만 한,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그런 무사가 아니라 그런 싸움도 잘했지만 지략을 갖춘 문화적 배경이 있는 그리고 훌륭한 그런 문화적 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비문인데요. 이 비문은 현재 탁본으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혹시 아십니까? 이 광개토대왕 비석이 3층짜리 건물만큼이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광개토대왕 비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알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나 거기에 살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만주 침략에까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정보장교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삼국통일 이후에 그 만주 땅을 우리의 영토로부터 한 번도 영토로 다시 되찾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세밀하게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것은 거란족이나 여진족인데 그들도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지역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족이 결국 만주족이 여진족인데 그들이 청나라를 건설해서 1910년까지 청나라가 유지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부터는 주 세력이 북경으로 다 옮겨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광개토대왕의 비문이 있는 비석이 있는 그 지역은 누구 땅도 아닌 빈 땅과 비슷한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비석의 실체는 오랫동안 알려지지를 못하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본인이 광개토대왕 비석을 발견했고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많은 탁본들이 나오는데 이 광개토대왕 비석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내용을 둘러싼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아무튼 현대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광개토대왕 비석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현재 읽지 못하는 또는 글자를 둘러싸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 그런 부분들도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개토대왕의 왕호는 결국 맨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개라고 하는 말이 널리 개척했다 하는 뜻이고 토는 영토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광개토대왕은 널리 개척했으니까 싸우고 싸웠다. 전쟁을 계속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광개토대왕은 약 20세쯤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일찍 사망합니다. 그래서 한 40이 되기 전에 사망을 하죠. 그런 점에서 광개토대왕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정복군주로서 가장 이름난 사람이 있죠. 누구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20살 정도의 왕이 되어가지고 10여 년 동안 재위를 했죠. 왕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이겼던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 스승이 누구입니까? 광개토대왕이 마치 소수리방이 만들었던 태학의 영향을 받았듯이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아주 중요한 참모들이죠. 친구이자 신하인 그런 사람들도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휘하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광개토대왕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많은 공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공적의 내용을 엄청나게 높은 비석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은 다 문화의 힘이었다 하는 거죠.